확 꺾였지만 미친 집값의 은행 주담대는 또 이렇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추이가 이렇게 6, 7, 8 이렇게 증가를 했죠. 가계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당연히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급등을 하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현 정권의 잘못인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매가,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퍼센테이지라 할지라도 대출 금액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 금액이 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은행에서 원천징수까지만 대출해준다. 자, 연봉이 5천이면 5천까지만 신용대출 해주겠다. 원래는 5천이면은 한 7천, 8천까지 대출해줬으나 1.5배까지 대출해줬으나 이제는 딱 원천징수 5천만큼만 맞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여러분들 주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동안 신용대출조차 마이너스 통장조차 받지 않고 만들지 않았던 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 사람들이 당장은 집을 사기 위해 신용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제 정부가 이상한 정책으로 내가 추후에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만일의 희망이란다. 죄송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융에 관심이 없었던 그 일반인들마저 지금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시중에 아무리 금리 올려가지고 유동성을 거두려고 해봤자 정부 정책이 이 국민들을 불안감에 젖어들도록, 불안감에서 나을 수 없도록, 계속 불안하도록 조장하는 한 정말 어려울 정도로 유동성은 거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거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문 닫히기 전에 8월 말 패닉, 마통 이틀가 5,329개 폭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국 압박에 은행들이 잇따라 신용대출 한도 제한 방침을 밝히니까 막판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하는 등 패닉 대출 현상도 빚어졌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누가 피해를 받냐? 지금까지 대출을 하지 않고 집도 사지 않았던 무주택 서민들 끝인 거예요. 그냥 끝인 겁니다. 끝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양극화를 더 심화스럽게 조장을 할까요? 지금 집이 없어서 난리인 사람들 정작 무주택자인 서민들인데 왜 그들을 집을 살 수조차도 없게 만들었을까요? 다 저는 정치적 논리이거나 아주 고단수의 정치적 논리이거나 또는 사전에 준비된 아주 철저한 정치 전략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주담대가 막히니까 실수요자들이 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들이 무슨 실수요자냐, 이렇게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이 실수요자, 실거주자지, 아니, 본인이 개투자하려고 주택담보대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지금 전세가 폭등했는데 대부분 70%로 딱딱 세팅한단 말이에요. 자, 매매가가 5억이면은 전세가가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과연 후순위 대출로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근데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로 갈 길이 아직까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이 사회에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 했잖아요. 중산층이 많아져야 한다, 이겁니다. 제 하나의 목표는 대한민국에 중산층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네, 건강해진다고요. 건강해져야지만 산업이 잘 돌아가고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은 반도체와 뭐 IT 강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그건 또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산층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기의 직장에, 자기의 일에 열심히 몰두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네. 돈이 많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서울대를 더 많이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사교육비를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대치동과 목동에서 전국 탑 클래스 애들이 서울대와 연고대를 가는 겁니다. 압도적인 비율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서울대 진학하는 그 학교요. 네. 그 10위권 안에 서울 외에 광역시에 있는 대학교 얼마 없어요. 그 중에 있는 것들이 거의 유일하게 광역시에 몇 개 안 되는, 네, 그런 고등학교에서, 네, 한두 명 보내는 게 답니다. 뭐 수성구요? 수성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요? 거기는 의대 많이 보내죠. 서울대 안 보내요. 의대를 많이 보낸다는 거죠, 거기는. 의대 사관학교 아닙니까? 자, 대부분 서울에 있던 특목고들에서, 네, 서울대, 연고대를 보내니까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사고 폐지시켰어요. 2025년부터 자사고 없어집니다. 왜고요? 없어져요. 네. 그런데 저는 차라리 왜 자꾸 정부에서는, 자, 교육에 특화된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 머리가 지능적으로 발달한 애들, 그 아이들을 모아서 특목고에 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미국도요. 과학 잘하는 아이, 수학 잘하는 아이, 영재들은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떻게 교육의 불평등입니까? 저는 그게 절대로 특목고가 많다는 게 교육의 불평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육은 선택이에요. 선택.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가치는 자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거주의 자유가 있는 거죠. 교육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 잘하고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는데 왜 더 나은 특목고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그건 내 선택인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일괄적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시대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난립니다. 특히 백인들요. 자식들 퍼블릭스쿨 공립학교에 안 보내려고 해요. 왜? 공부 안 하니까요. 공부 안 해요. 자,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하는 한국인이 유튜브를 영상을 많이 올려요. 걔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예? What you gonna do after high school? 이렇게 얘기합니다. After gradu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예? 너네 친구들아,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여자애들도, 생각 없는데? 생각해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남자애들, 나 NFL 나갈 거야. 미식축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누구 하나, 나 공부 잘해서 의사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못 봤습니다, 저는요. 그게 공립학교의 실태예요. 실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재가 가급적이면 많이 배출되어야지 그나마 세계 경제 강국 12위권 안에 계속 들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가 북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 우방국이지만 미국은 어쨌든 간에, 네? 자신의 실리를 먼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네? 교육의 하향 평준화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김정인에게서 잘 말씀하셨는데, 네?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원리를 인정을 해야지만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은요,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생각 안 나십니까? 그때 똑같이 일했어요. 지금 그때 그 시절을 답습하는 겁니다.